안녕하세요. 일요일날 매번 특강이었나요? 좋아요. 매번 특강이었어요? 일요일날? 이번 달에? 많이 했어요. 아, 지난 6월 달에. 매번 특강했어요? 토요일날 안 하고? 우리 토요일날 수업 없잖아요. 아, 토요일날 있었어요? 어제는 수업했나요? 어제는 안 했죠? 자, 자료 받으셨죠? 자료 받으셨고, 그 볼펜도 갖고 오셨죠? 가로놓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우리가 40문제 갖고 연습을 했는데 어제 한 내용과 오늘 한 내용이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뤘던 부분들은 오늘 훅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은 어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위주로 전체로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특강 자료에 있는 OX라든가 가로놓기 있잖아요. OX 같은 거. 특강 자료에 있는 문제는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강 자료에 있는 문제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 보시면 된다고요. 특강 자료에 있는 지문들은. 왜 그러냐면 이 특강 자료에 있는 지문들은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내버리면 여러분들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입니다. 근데 연습을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답이다 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 내가 맨 문제 모르겠다. 실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강이니까 자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뤄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것들이 시험 지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특강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답지 없습니다. 답지 없고, 이거 수업 안 들으시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녹화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또 녹화하지 말라고 하면 사무실하고 부딪힐까봐 어쨌든 그냥 갑니다. 일단은. 원래 특강은 녹화 안 해요. 원래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그럼 1페이지 갑니다. 테마 1. 위원의 비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상당히 헷갈리는데,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낸다고 그랬죠.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내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해를 해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이해를 해두자 그랬는데, 이거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예요. 이거 임의기관이에요. 왜 이거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둘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토부 제1차관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고요. 위원의 위촉을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을 포함하는 거예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의 수 7명 이상 11명이다. 18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18이고 위원의 임기 몇 년? 2년. 보궐위원은 전임자 전역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선임된 위원은 전임자 전역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하라고요? 7일 전. 기억해야 돼요. 7일짜리. 인자야 전등 소등해라. 소집 통지 며칠 전까지 한다? 7일 전.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해주면 되죠.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하면 된다. 다음에 이제 심의사항 참고해 주시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요, 이거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서 어떤 사항을 심의 의결하느냐. 먼저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그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주게 돼 있죠. 이거 시도의사는 따라주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여기서 결정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게 뭐예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고요. 자,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고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돼 있죠. 당연히도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기 의결을 거치는 거 맞아요? 아,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올해 시험 안 치른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요거 심의사니까 당연히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의사항인데 심의사항은 지금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들어가 있고 기타 요사항들이 더 심의사항인데 여기서 한 가지 거꾸로 기억하면 돼요.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출제위원 위촉할 때 여기서 의결합니까 안 합니까? 출제위원 위촉할 때 여기서 심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의결을 하면 누가 출제자 들어갔는지 오픈돼 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그분이 쓰신 문제집은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요 시험시행기관이 조용히 위촉해 버립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오픈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의결사항이다 아니다? 출제위원 임명이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요것만 거꾸로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출제위원은 조용히 위촉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겠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있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나머지는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해주고요.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네가 정해라. 해갖고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슬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공제사 운영위하고 비교했죠? 그러니까 공제사 운영위는 지금 공제사 운영위는 그 공인인사협회에다 둔다, 둘 수 있다. 둔다라고 했죠, 이거는. 사기관이니까 필수기 하는 거예요. 둔다로 돼 있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호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호선이고요. 반장 투표하듯이 그렇게 뽑는다고 했고. 다음에 이거 위원회 위촉을 누가 하냐면요. 위원회 위촉은 회장이 일단은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회장이 지명을 해갖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들. 그 다음에 국장이 위촉하는 자 한 명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위원회, 공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회장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고 그랬죠. 회장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들 들어간다고 그랬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는 3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그래서 3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수 이거 19명이죠. 그래서 이걸 18, 19으로 기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 합쳐서 18. 공제사 운영위는 19.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똑같이 2년이에요. 2년이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임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집통지 같은 건 없어요. 소집통지는 정책심의위원회만 있습니다. 날짜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여기서 심의 감독하고 있고요. 제적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한 거 똑같고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모두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에는 둔다고요? 둘 수 있다? 둔다. 위원장 어떻게 뽑는다고요? 호선하는 거예요. 위원회 수는 19명이에요. 여기는 19명.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빠지는 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맞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예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죠.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다. 그럼 법무부에 둔다예요. 둔다로 돼 있고 그거는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법무부 차관이에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위원회 위촉도 그것은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위원장이에요. 바로 위원회 위촉도. 위원회 수는 거기는 9명 이상 15명이네요. 거기는 19명 이상 15명이네.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임기 몇 년이겠어요? 당연히 2년이겠죠. 2년. 그 정도. 그래서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로 돼 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시험제도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제 테마 2로 넘어갈까요? 중개사무소 개설록.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통째로 빠진 게 우리 총칙 부분이 통째로 빠졌죠. 총칙. 법의 지정 목적, 용어의 정의, 중상물. 그래서 어제 다룬 거예요, 이게. 엊그제 금요일날. 그래서 이걸 미리 다룬 거고 이제 등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것도 가볍게 OX만 연습하고 하는 건데 등록도 여러분들 쉽게 맞춰요.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출제 파트가 일단은 등록 기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등록 기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등록의 절차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들.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 이중등록, 이중속 요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격사유는 무조건 낸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중에 하나를 내는데 매번 거의 내는 게 뭐라고요? 등록기준. 이걸 내는데 올해 더군다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이 추가됐죠, 지금. 그런 바람에 이거를 정확하게 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기준이에요. 자, 그럼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특수법인은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만 살려놓고 갑니다. 일단 법인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억나요? 저는 이걸 법정 업무라고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낼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법정 업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된다?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걸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제외를 하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바로 이 얘기고 임원사원 전체가 임원사원 대표자 포함하여 전체가 설치신고를 위한 등록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있어야 되죠. 실무교육을 전체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된 건물에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임원사원 전체,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요. 그래서 요게 등록기준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록기준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변호사인자 등록기준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노협동조합입니다. 이거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노협동조합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아, 특수법인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노협동조합도 안 받죠. 특수법이니까. 근데 협동조합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노협동조합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럼 이 협동조합이 등록 들어갑니다. 그럼 자본금 얼마 이상이 돼요? 이거 법정 업무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표자 공인세야 되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세 돼요? 협동조합 그대로 이 기준 다 적용합니다. 체크하면 안 돼요. 농어협동조합만 제외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헷갈리면 협동조합 때문에 아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 그걸 분명히 출제자가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 이 기준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노협동조합은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 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분명히 이거 법인이 맞고요.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공세되고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거 보증 설정은 기준이 아니에요. 보증 설정 우리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대리인 등록 규칙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기준하고 잠깐만 따져보고 갑니다. 이거는 맨 뒤에 있어요.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개공해야 되죠. 그럼 중개인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중개인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공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일 것. 다음 두 번째,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기억나요? 중개 실무교육과 경매 실무교육은 별도로 간다고 그랬죠?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 그러니까 요건 똑같죠 지금?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보증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리인 등록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법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이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등록 기준이에요, 이거. 그래서 얘네는 등록 전에 미리 설정해야 돼요. 미리. 분삼 설치 신고할 때 마찬가지로.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요게 아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증 설정. 그래서 대리인 등록에서는 보증 설정이 이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록 기준에서 또 우리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있죠. 분삼 설치 신고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설치 요건. 먼저 분삼서는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공구에는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된 사무소 시공구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C군구별로. 그 다음에 C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한개소를 두란 얘기고, 그 다음에 분사함수 책임자입니다.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일 것. 맞죠?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를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실무교육이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을 분사함 둘 때마다 얼마 이상? 1억이죠.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 그러면 대리인 등록에서는 공인인계사인 개공이에요.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보증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분사함 둘 때는 둘 때마다 1억 추가. 맞죠? 그럼 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사무소 확보라고 했죠. 등록 여기 대리인 등록에서는 사무소 확보라는 얘기가 없죠. 왜?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개선 해놨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럼 준공이나 이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책임자가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래서 요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등록 기준 이거 같이 봤는데 분사하면서 설치 요건 잘 물어보고 이건 쉽게 맞춰버리고요. 주로 맞추고 이제 이 부분에서 보증 설정이 들어가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설 등록 기준에서는 보증 설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이제 등록을 들어갑니다. 등록 기준 확보했어요. 등록을 들어가.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신청 관련 주의사항은 일단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공시장에 잘 알고 있고 이때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죠. 이때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는 등록 기준 갖춰야 되죠. 그래야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점 주의하면 되고 이때 내는 서류에서 건축물 대장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자격증사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법인인계상 증명서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그걸 주의한다. 그래서 보증관계 증서 물론 안 냅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대리인 등록 들어갈 때는 보증관계 증서 내겠네요. 대리인 등록 보증관계 증서 낼 거 아니에요. 보증 설정 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사본 내야 돼요.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보증관계 증서 내야 안 내요? 내죠.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등록에서는 보증 설정 서류 낼 일이 없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 그랬죠? 등록번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수수료.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요. 이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료죠, 이거? 우리 법상 수료는 전부 다 뭐라고요? 지자체 조례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이건 시군구 조례다, 시도 조례다? 시군구 조례죠. 등록가칭이 시군구니까. 맞죠?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지자체 조례다. 수수료는 무조건 지자체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 신청 들어갔어요. 검토하고 요건을 일합했다. 등록을 통지하죠. 이건 통지 며칠? 이건 7일이죠. 근데 대리인 등록은 며칠이에요? 14일이죠. 14일에 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증을 주게 돼 있고 이거 너무 어렵나? 분사함 설치 신고하잖아요. 신고 필증 교부 7일이에요. 참고로 7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등록 들어가면 신청한 날부터 며칠 내 통지한다? 7일 내. 그 점 이해하시고 통지가 되면 개설 등록이 된 거라고 그랬죠. 개설 등록이 된 거고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가면 이 상황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첩시교부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하면 돼요. 이렇게. 이때 업무 개시 전에 할 일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인장 등록은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등록증 나갈 때는 보증관계증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첩시 나가요. 인장 등록 여부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절차에서는 그러니까 물어볼 게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주의하시고. 나머지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오늘 연습이 돼 있죠.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뭐 이중 등록, 이중 수소, 등록증의 양도대 제재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등록 기준에서 이거 장난을 쳤을 때 일단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협동조합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습할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테마 2 중개사무소 개론 OX 가봅니다. 이제 1번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X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이 즉시 소멸한다. X. 자, 업무 개시했어요.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게 실효 사유죠. 그러면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그럼 즉시 실효되죠. 근데 법인 대표자의 사망은 재규부 사유지 실효 사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하고요. 폐업 신고했습니다. 등록이 없어지죠.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었다라도 등록 취소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무 개시했는데 결격에 해당이 됐거든요. 이거 필치 사유 맞죠? 결격에 해당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치 사유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즉시 등록일을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해야 돼요. 다만 필치 사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망해산. 사망해산. 사법결의 이양정이 사망해산이죠. 그러니까 사망해산의 중개업은 바로 이건 무등록이에요. 바로 무등록이에요. 그때는 등록 취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2번 지문 OX X 3번입니다. 다음 이제 무등록 중개업인데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5. 자,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건 전부가 무효죠.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전액 다 반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무등록업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만약에 시험에서 무등록 개업공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역시 무등록업자를 알아봐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냐고 또는 무자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무등록업자고 이자가 체결한 의뢰인과 보수약정은 뭐다?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입니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거래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의 것을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유효다.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보수 약정했어요. 개공사가. 그럼 이거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거. 이 점 또 구분해 놓으시고. 그래서 3번 5조 그럼 무등록업자 의뢰인과 보수지급 약정 강행중에 위반돼 무효입니다. 자, 다음에 4번 지금 말씀드렸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게 1회 나왔죠? 우연한 게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X. 이거는 1회 정도 한 것은 무효가 아니죠.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가 보수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약속했습니다. 요구 약속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구 약속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중개업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5번, 6번 판례. 5번, 6번 판례 좌측으로 묶어놓으세요. 그러니까 3, 4번 판례 좌측으로 묶어놓고 5번, 6번도 좌측으로 묶어놓고 이거 이제 동업 관련 판례인데요. 둘이 대비하여 정리하시 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하여금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당연히 등록증 대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X.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거는 등록증이나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러면 OX X. 그런데 6번 판례요.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밑줄 쫙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맞아요? 대비되세요? 그러니까 무자격자라면 경영에 관여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거는 당연히 등록증 대여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이거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어요. 이거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등록증 대여인지 무등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지는 무등록이었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래서 어쨌든 5번, 6번 동업 관련 판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7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억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를 알면서 그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처벌 대상이죠. 금지행위예요. 구분되세요?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개공 등의 의뢰를 받으면 이때는 처벌 대상이에요. 구분되십니까? 비슷비슷한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들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제 결격 사유로 가볼까요? 테마 3. 이거는 매번 출제하는데 시험은 결격 사유 쉽게 냅니다. 그냥 쉽게 내는데 우리는 결격 사유로 아주 무지하게 어렵게 연습하죠. 이거를. 자, 그러면 결격 사유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는 매번 출제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조금 어려워해요. 왜?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가. 그래서 결격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결격 사유의 효과.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됐습니다. 해당이 되면 일단은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라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개공이 될 수 없다. 다음에 소속이나 보조원도 될 수 없죠. 임원사원도 될 수 없다. 그럼 이 얘기는 결격 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다 될 수 없죠. 개공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하나 해당됐어요.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이자의 등록 어떻게 돼요? 필취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고,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이거 해고해야 되죠. 몇 달 내에 해소하라고 그랬어요? 2월 내. 2월 내에 해소해야 되고, 해소를 안 했습니다. 뭐 나가요? 업무정지. 좋습니다. 업무정지. 근데 임원사원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이거 해소해줘야 되죠. 몇 달 내에? 2월 내에. 안 했다. 그럼 이때는 필취. 이거는 법인의 결격이니 필취예요. 구분해 놓으세요.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안 했습니다. 업무정지. 근데 임원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하면 이때는 필취예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그럼 결격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중개업의 종사를 맡고 있는 거죠, 이거.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냈어요. 개공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X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개공이 퇴근하다가 떨어지는 화분 맞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이 됐는데 등록만 취소하면 됐지. 그 3년 콩밥 먹여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잠시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결격의 형벌이 많거든요. 근데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행정형벌 대상이 된다. 틀렸어요, 이거. 등록만 취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아니, 피성년 후견인 됐어요. 파산자 됐다 하여 3년이나 1년 징역 때려야 되는 거 아니죠? 형벌은 징역벌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제 문제는 각각의 결격 사유자죠. 먼저 제한 능력자 잘 알아요. 요거는 속지만 하면 돼요, 그냥. 미성년자, 피한자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제 3명이 있는데, 그럼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자가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중개보증 근무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고, 이자가 혼인했어요. 그럼 민법은 성년 의지하죠. 그럼 성년 간주하는데 우리는 이거 성년 의지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죠, 뭐. 그럼 이자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년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계입니다. 이자는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력력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로서 가정원으로부터 한정우경계 시에 심판받은 자야 되죠. 주의할 점은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령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심판받아야 되죠? 예, 심판받는 자다.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 맞죠? 피한정 후견이란 말은 심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맞죠?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되고 이자가 그럼 벗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종료 심판받아야 된다. 종료 심판받으면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피성년 후견이에요. 얘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령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역시. 그러면 이자가 벗어나기 전은 역시 성년 후견 종료 심판받아야 되죠. 그러면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종료 심판 받았으면 즉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피한정 후견인이 우리 공사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정 치산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은 금 치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참고해 두시라고 그랬죠. 한정 치산자는 두 명이 있다고 했어요. 심신박약으로 인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있죠. 재산의 낭비벽으로 인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있죠. 그럼 낭비벽이 있는 자, 심신이 박약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로 인한 선고 받아야 됩니다. 한정치산 선고 받아야 되고 금치산 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점을 주의하면 되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점 주의하면 되고 이게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이 정도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가 있는데 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자야 된다는 점 요것만 주의하면 되고 야가 객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권이 돼야 된다. 맞죠? 그럼 복권이 되는데 이때 참고로 자동복권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자동복권 이건 참고사항인데 자동방으로 복권되는 게 파산 선고일로부터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자동복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면책결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라 맞다. 책임을 면하는 거 이거 면책결정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것도 벗어난 겁니다. 이건 참고예요. 근데 이제 파산자가 결격이거든요.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입니다. 야 결격이 아니에요. 개인 회생 절차 중에 결격이 아닙니다. 일단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이거 정확하게 개인 회생 절차 중에 대한 결격이 아니라는 거. 이 점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파산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하고요. 우리가 그럼 그동안 수업에서 뭘 해왔냐면요. 이 네 명과 관련해서 응시결격과의 관계를 따져봤죠? 이거 응시결격. 응시를 못하는 자 몇 명 있어요? 2명. 자격 취소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의자로서 5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격 취소 먹고 3년 경과된 자 아니한 자 얘는 결격 사유에도 빠져있죠 여기에. 그럼 얘는 3년 동안 중개 보조원 근무도 돼야 한대요. 보조원도 못합니다. 근데 시험 부정의자예요. 여기 격사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5년간 시험을 보죠. 하지만 중개 보조원 이 기간 동안 근무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산자는 공인사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중개보조는 될 수 없다. 맞아요? 그러죠.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는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셔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서 여기까지 물어보잖아요. 이건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파산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원 될 수 없다. 이 지문은 13회 때 냈었어요. 난이도 상이죠. 이거는 무조건.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뭘로 해결하라고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걸로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를 주의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시험 부정의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맞아요? 5년 동안 시험 부정의자로서 부정의 처분을 받은 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자격 취소 처벌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중개보조도 될 수 없어요. 둘 다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4명과 관련해서는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수형자죠. 수형자인데 형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했더라도 3년 경과하지 않으면 격행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면제했더라도 3년 경과하지 않으면 격행인데, 요걸 어려워한다고 그랬죠. 근데 다행히 시험에서는 조문대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행 종료하면 몇 년이라고요? 3년. 집행 면제하면 3년. 근데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했다는 말을 이렇게 내면 좋은데, 만기 석방된 자, 만기 출소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년? 3년 격행입니다. 이건 알아보죠. 근데 중간에 임시로 석방받았어요. 이게 가석방이에요. 그럼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미리 나오는 거죠. 가석방 심사위원회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나옵니다. 그럼 잔영기가 있는데, 잔영기가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가석방 기간 동안 격행이에요. 그럼 이 기간 무사히 범죄를 저지른 경과를 했어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그럼 몇 년 다시 우리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만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무사히 지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다시 3년 격격이에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나머지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 이게 특별사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사람을 정하여 집행을 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특별사명이라는 제도는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니, 특별사명 반자는 잔영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서 3년 지나면 바로 격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사명 반자 3년 지나면 끝납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서 가석방을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격격이다 아니다? 격격이다. 근데 특별사면을 받고 3년이 경과된 자라고 나오면 격격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고, 일반 사면은 격격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일반 사면은 즉시 격격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법률의 변경으로 집행이 면제될 수 있어요. 근데 법률의 변경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집행 면제란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형시효로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면제가 나오면 몇 년 지나면 된다? 3년 지나면 된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제 요 정도만 지으면 돼요. 다행히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사면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근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을 받고 3년 경과된 자는 못 벗어났어요 지금? 근데 특별사면 받고 3년 지난 자는 벗어났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거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수형자. 집행유예하고 벌금을 엄청 잘 물어보죠 이거. 집행유예하고 벌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형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유예받은 자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야는 유예기간 동안이 격격이죠. 유예기간만 격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유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육한 걸 유예한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교도소에 보육한 걸 유예시켰으니 이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이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기간만 딱 격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원래 징역 2년에 콩밥을 매게 되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범죄의 정황을 참작해서 콩밥 매기는 걸 4년 동안에 유예하겠다는 뜻이야 이거. 그럼 바로 풀려나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럼 얘는 사회에서 4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죠? 무사히 경과했어요. 그러면 무사히 경과하면 이게 집행유예 효과가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없던 일로 하는 제도예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은 여기다 플러스 3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했기 때문에. 둘이 더하 6년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요거 집행유예 4년 받으면 몇 년 격격이다? 4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도소에 법역한 걸 유예시킨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 지나면 없던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유예 기간만 딱 격격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 근데 집행유예는 격격이 맞다고 그랬죠. 근데 전에는 선고유예도 격격이었다고 그랬죠.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따지면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 아니에요, 판사가. 집행유예 받은 자는 선고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형선고는 있었어요. 지금 징역 2년의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 징역 받으면 자격 취소하잖아요. 우리 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 자격 취소해요. 형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선고유예라는 것은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죠. 그 전 단계예요. 그럼 선고유예가 전에 결격이 있는데 선고유예는 그럼 결격이 아니다. 결격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25회, 26회 때 연타서로 선고유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물어보고 잊어버릴만 하면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선고유예, 결격이 아니라는 거. 올해는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25, 26회 연타서 물어봤으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그럼 집행유예는 유예기한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수용자가 이 법 위반하여 얼마 이상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죠. 그러면 우리 법 위반 벌금 받으면 몇 년 격격이다? 3년. 그러니까 벌금이 뜨게 되면 꼭 주의할 점이 우리 법이냐 타 법이냐를 체크해야 되죠. 우리 법이라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되고 300만 원 이상이라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돼.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딱 뜨게 되면 뭐부터 체크한다? 타 법이냐 이 법이냐.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형법을 위반했다, 변호사법 위반했다, 격격이 아니라는 거.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일지라도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하고, 또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자에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은 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맞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이 점 또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벌금 관련해서 경합범 기억나요? 경합범. 경합범이라는 것은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 거죠. 경합범은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 이 범죄를 한꺼번에 판사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때 선고할 때 경합범은 그 중한죄 2분의 1 법원에서 가중하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합범에 대해서 만약에 벌금형을 판사가 때린다. 그럼 이때는 우리 법 위반 벌금이 얼마고 다른 법 위반 벌금이 얼마인지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기를 예를 들었어요. 형법상 사기는 10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예요. 이자가 보수 초과했다. 개공이. 그럼 보수 초과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에 대해 동시 재판하는 거 지금 동시 재판하면 일단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럼 이 500만 원이 우리 법 위반은 얼마고 형법 위반은 얼마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선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케이스에서 우리 법 위반, 공사법 위반으로는 100만 원이고 형법 위반, 사기로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분리선고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결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 같이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벌금 집행유예 있죠? 무지하게 잘 물어봅니다, 이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행정처분 받은 자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일정 제재를 받은 자들.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기억합니다. 자격 취소당했어요. 몇 년 격격이다? 3년.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취소한 자 3년 격격입니다. 야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한다고 그랬고,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 선고받고 우리 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사될 수 있습니다. 맞죠?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네.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정지당했네요. 자격정지당한 자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죠. 자격정지 기간 중 격격이고 문제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얘는 몇 년 격격? 3년 격격입니다. 이렇게 되고, 네 번째로 업무정지 받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격격이죠. 그래서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격격입니다. 그러므로 보조원 소속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법인인 개공입니다.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당해법인의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이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그 임원사원인 자는 결격이죠. 근데 직원인 자는 결격이 아니다. 소공이나 보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임원이신 갑이 계시는데 요 임원이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는데 요 업무정지 위반을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어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사유 발생의 임원이었다면 이 업무정지 4개월 먹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야는 이거 사직을 하더라도 사임을 하더라도 딴 데가 종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격입니다. 이거. 근데 A법인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에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인자는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다 하더라도 야는 그만뒀다면 사임을 했다면 사직을 했다면 딴 데 가서 즉시 종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구분되시죠?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유 발생 당시 임원사원이 결격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있어요. 이러면 이건 이 법인은 결격이죠. 결격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임원사원으로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지금 기본 내용이. 그러면 잠깐 가로놓게 해볼까요? 거기 그저 2페이지 테마 3 제한능력다 말씀드렸고 2번 파산자 두 번째 칸 말씀드렸고 그럼 그 마지막에 그 파산자 부분 마지막에 손가락질 개인 회생 절차 중인 자 있죠? 결격 아니다. X 해야 되죠? 결격 X라고 해야 됩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수형자 3명 말씀드렸는데 1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3년 미경과자 이랬죠? 그래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하더라도 3년 결격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만기석방 3년이라고 돼 있고 니은 가석방 받은 자는 플러스 이렇게 해놨죠? 거기 앞에 뭐라고 써야 돼요? 가석방 기간. 가석방 기간이고 플러스 몇 년? 3년. 기간 더하기 3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3년 결격이죠. 3년이라고 써야 됩니다.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은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이건 참고인데 무기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이 무조건 10년이에요. 그냥 10년이고 가석방 기간이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넘었을 경우에도 일단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랬죠. 그리고 땡땡 해갖고 괄호 해놨습니다. 괄호 뭐라고 써야 돼요? 유예기간 중 이걸 써야 되죠. 유예기간 중 결격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손가락질 선고유예 결격 아니다. X라고 해야 되죠. X고 괄호 부분을 주의하라는 뜻 아십니까? 괄호 넣기 오늘 하고 있죠 지금. 괄호 부분을 주의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 뜻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괄호법 위반이랬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법 또는 공인인사법 2법 또는 공인사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사법 위반 괄호에 괄호형 선고 일어났죠. 그 괄호가 뭐겠어요?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치사하게 300만 원 미만 이상 초과 뭐 이렇게 안 내겠지 이거.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벌금 딱 30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법 위반 딱 300만 원.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을 했죠. 그래서 이거 검사한테 깎아달라고 했나 그랬죠. 얼마? 10만 원. 만 원은 이거 괘씸죄로 걸린다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300만 원도 결격이에요. 300만 원 이상의 그 다음에 괄호형 벌금형이죠. 선고 벌금형 선고 그러면 괄호 3년 이렇게 써놔야 되죠. 자 채워넣었죠. 3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괄호 몇 년 써야 돼요? 3년. 얘는 시험 응시도 불가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기간중이고 등록 취소 몇 년이라고 써야 돼요? 3년. 3년이라고 쓰면 되고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중 격기라는 그냥 알고요. 그럼 마지막 칸에 업무정지 받은 법인에 이랬죠. 그 괄호가 뭐라고 써야 돼요? 사유 발생 시 아니면 사유 발생 당 이렇게 쓰면 되죠. 사유 발생 당시 이거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 시예요. 처분 당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업무이 때릴 시점하고 사유 발생 시가 틀리죠.
업무인력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한 자가 임원 사원에 있다. 다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본 문제 1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 중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냐? 자, 설문이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결격이 아닌 자 골라라. 그러니까 결격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없는 자를 골라라. 또는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골라라. 아닌 자를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정통 문제입니다. 고용이 될 수 있는 자는 1번 혼인한 미성년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용이 될 수 없죠. 결격이에요. 미성년자 무조건 결격이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경합범으로서 공사법 위반한 벌금 100만 원과 형법 위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죠? 2번 정답 그럼. 고용이 될 수 있네요.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고한 자. 자,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받았어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자.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에요. 체크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 위반이죠. 벌금형만.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바로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징역 1년 선고받고 1년이 경고한 자. 얘는 결격 맞죠? 결격이에요. 얘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1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를 했어요 지금. 몇 년 더 지나야 되냐고요? 3년 더 지나야 되죠.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받은 자. 자, 여기서 기간계산 같이 보고 가죠. 작년에 기간계산을 냈다고 그랬죠. 작년에 결격해서. 이걸 냈기 때문에 올해는 정통 아마 요 1번 문제처럼 낼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위반했어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고받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16년 4월 25일이었다. 야가. 그럼 야는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죠. 그죠? 그 다음 다시? 아니 뭐 1년, 3년 1년 결격이고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죠. 그 다음 다시 몇 년? 3년 결격. 그러니까 집행이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럼 이제 다시 3년인데 그럼 지금 총 격기가 얘는 4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니까 얘는 3년 더 지나야 돼 지금. 맞죠?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얘는 16년 4월 25일 날 징역 1년을 받았으니 언제 결격이 가장 빨리 벗어나겠는가? 이 문제인데 4년을 일단 더 해야 되죠? 그럼 20년 4월 25일이냐 24일이냐 26일이냐 이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요? 결격 사유에서 기간 계산을 내면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다시 결격 사유에서 문제를 이렇게 기간 계산을 냈잖아요. 그럼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그날부터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총 결격 기간만 더 해버리면 돼요. 그럼 얘는 몇 년? 20년 4월 25일 날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 결격했다는 얘기죠. 25일 날 징역 1년 받았으니까 25일 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에 성년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1996년도 9월 30일 오후 4시 52분에 출생한 자. 야는 언제 결격사에서 벗어나겠는가? 이거 연습했잖아요. 안 했나? 했어요. 우리 딸내미 생일이거든. 그러면 이거 1990년 9월 30일 오후 4시 52분 야는 몇 년도 해야 돼요? 몇 년도 해야 돼요? 얘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성년 돼야 되죠? 몇 년도 해야 되냐고요? 왜 그러니까 19년도 해야 돼. 19년 성년 돼야 되니까. 그럼 19년 더 하면 이거 19년 더 하면 계산이 안 되죠 지금. 2015년 맞죠? 2015년 9월 30일 0시서부터 벗어나요. 얘는. 자기 생일에 벗어난다니까. 성년 된다니까. 문제는 옛날에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96년 9월 30일 출생한 자예요. 시간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그자 출생한 자는 9월 30일에 성년되는 거예요. 그럼 19년 더 하면 되죠 그냥.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기간 계산 그렇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옛날에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질문 결격입니다. 고용은 될 수 없어요. 다음 4번 질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법인의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사유 발생 당시를 체크하고 읽어야 되죠. 처분 당시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결격이니까 당연히 고용이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속 공인인사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공사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야, 결격 맞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2번 뿐이었어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나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